한 번쯤 이런 경험 있으시죠? 그 동네에도 김밥 천국 하나쯤은 있더라. 그만큼 익숙하고 어디서든 볼 수 있는 간판. 그런데 이 이름 누가 만든 걸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많아졌을까요? 오늘은 브랜드 같지만 사실 브랜드가 아닌 한국 외식사의 가장 기묘한 이름, 김밥 천국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995년 인천 주안동 한 남자가 조용히 작은 가게에 문을 엽니다. 이름은 김밥 천국, 창업자 유인철. 그는 한 줄에 단돈 1,000원짜리 김밥을 내놓습니다. 어차피 싸게 파는 거 그냥 김밥만 팔지 말자. 그는 김밥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김밥, 라면, 떡볶이, 제육덮밥, 우동, 학생도, 직장인도 누구든 한 끼 식사할 수 있는 올인원 분식집을 만들기로 합니다. 이 가게는 단순한 분식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재료를 공장에서 받는 대신 매장에서 직접 손질해 신선도를 높였고 회전율을 높여 박리담의 구조를 구축합니다. 그가 만든 건 기획형 김밥집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김밥은 외식이 아니었습니다. 시장이나 분식집에서 싸게 먹는 간식이었죠. 하지만 김밥 천국은 이 인식을 바꾸는데요. 김밥도 외식이 될 수 있다. 그가 보여준 건 분식의 외식화였고 한국인의 한 끼 식사에 딱 맞는 모델이었습니다. 결과는 폭발적이었습니다. 싸고 빠르고 다양하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김밥 천국은 입소문을 타고 빠르게 퍼져나가죠. 여러분이 만약 IMF 시절 창업을 고민하던 사람이었다면 이런 김밥 천국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이거 나도 하면 되겠다. 맞습니다. 실제로 이 흐름을 본 수많은 이들이 실제로 김밥 천국을 따라 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가게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기 시작하죠. 그런데 왜 김밥 천국 간판은 가게마다 전부 다를까요? 어디는 노란색, 어디는 빨간색, 폰트도 다르고 로고도 제각각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김밥 천국이라는 이름에 상표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1998년 창업자 유 대표는 김밥 천국이라는 이름을 상표로 등록하려 했지만 특허청은 이를 거절합니다. 김밥을 즐길 수 있는 천국이라는 표현이 너무 보편적이라는 이유였죠. 즉, 상품의 성질을 설명하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럼 기술적 표장이란 뭘까요? 상품의 효능, 용도, 가격, 형태, 방식 등을 듣자마자 바로 떠올릴 수 있는 문구는 누구도 독점할 수 없도록 상표 등록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맛있는 라면, 시원한 에어컨, 싼 김밥 이런 표현은 누구나 쓸 수 있어야 하니까요. 나라, 마을, 월드, 천국 같은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김밥 천국은 누구든 쓸 수 있는 이름이 되어버렸고 간판만 바꾸면은 누구나 김밥천국 사장님이 될 수 있던 거죠. 그런데 똑같이 천국이라는 단어를 썼는데도 상표 등록에 성공한 브랜드도 있습니다. 바로 알바천국인데요. 처음엔 이 브랜드도 특허청에서 거절당했죠. 하지만 운영사인 미디어 윌네트웍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특허 심판원, 특허 법원, 대법원까지 무려 3단계에 걸친 소송을 진행했고요. 결국 법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알바천국은 고유한 식별력이 있다. 그 결과 알바천국은 상표 등록에 최종 성공합니다. 같은 천국이라는 단어라도 법적 해석과 전략에 따라 운명이 갈릴 수 있다는 것이죠. 김밥천국은 그렇게 브랜드가 아닌 누구나 차릴 수 있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 대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브랜드는 지키지 못했지만 시스템만큼은 지킬 수 있다고 본 것이죠. 2001년 그는 김밥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본격적인 가맹 사업에 나섭니다. 초기에는 직영점을 중심으로 운영을 시작했지만 곧 전국 단위로 빠르게 확장해 나가고요. 메뉴는 표준화된 매뉴얼로 관리했고 조리 방식은 간소화되어 누구나 쉽게 운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죠. 창업 비용은 낮고 조리사는 따로 필요 없으며 회전율은 빠르고 고객층은 넓었습니다. 이 모델은 복잡하지 않았지만 그만큼 강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김밥천국은 누구나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은 프랜차이즈라는 인식을 만들었고 이 점이 바로 폭발적인 확장을 가능케 한 핵심 동력이 되었죠. 여기에 더해 김밥천국의 진짜 경쟁력은 소비자의 생활 속으로 파고든 전략에 있었는데요. 혼자 와도 여럿이 와도 누구나 부담 없이 분식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입지 선정이 탁월했죠. 학교 앞, 지하철역 근처, 상가 밀집 지역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매장을 집중 배치하며 2000년대 초반 김밥천국은 전국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간판이 되었고 2010년경엔 전국 점포수가 약 600개에 달하며 정점을 찍습니다. 이 시기 김밥천국은 단순한 브랜드를 넘어 김밥 프랜차이즈라는 하나의 장르로까지 인식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같은 시대에 전국 양대 분식 체인으로 손꼽히던 또 하나의 브랜드가 바로 압구정 김밥인데요. 1990년대 중반 프리미엄 이미지를 앞세우고 방송인 이경규 씨가 광고 모델로 등장하며 대중적 인기를 끌었죠.
전국에 800여 개의 매장을 운영하며 김밥 천국과 어깨를 나란히 했고 다양한 메뉴, 눈에 띄는 간판, 빠른 서비스로 강한 경쟁력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결국 브랜드 관리의 한계와 유사 브랜드의 난립으로 인해 쇠퇴했고요. 현재는 일부 매장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밥 천국도 상황이 마냥 순탄했던 건 아닙니다. 간판만 같을 뿐 매장마다 맛도 서비스도 가격도 들쭉날쭉했죠. 복불복 분식집이라는 소비자 인식이 퍼지면서 김밥 천국의 브랜드 신뢰도는 빠르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 구조적 한계는 결국 본사 경영에도 큰 부담이 됐고요. 2013년 창업자 유 대표는 보유 지분을 모두 정리하며 경영에서 손을 떼죠. 그가 세운 김밥 만드는 사람들은 이후 정담은 김밥 천국으로 사명을 바꾸고 새 길을 모색했지만 몰락의 조짐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체계적인 본사 시스템이 부재한 김밥 천국에서는 위생은 점주의 양심에 달려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죠. 결국 이런 문제들은 언론 보도와 소비자 고발로 이어졌고 김밥 천국이라는 이름 전체가 신뢰가 아닌 불신의 상징으로 바뀌어갑니다. 김밥 천국이 처음 주목받았던 건 단연 착한 가격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김밥 한 줄이 4,500원, 심지어 5,000원을 넘는 매장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인건비와 식자재 가격 상승은 어느 외식 브랜드든 피할 수 없는 현실인데요. 하지만 문제는 소비자가 기대하는 가성비 분식이라는 이미지와 실제 마주하게 되는 가격표 사이의 괴리입니다. 부담 없는 한 끼를 기대하며 들어선 김밥 천국에서 웬만한 한식당 못지않은 가격을 마주한 소비자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은 묻습니다. 왜 굳이 김밥 천국이어야 하죠? 실제로 현재 특허청에는 김밥 천국이라는 이름으로 14건의 상표가 등록되어 있고 한 건만 출원 중인 상태입니다. 그만큼 김밥 천국이라는 이름을 둘러싸고 여전히 많은 사업자들이 각자 활동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 중에서도 전통성을 이어받았다고 평가받는 브랜드가 바로 정담은 김밥 천국입니다. 이 브랜드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 매장 수가 287개에서 285개 사이를 오가며 좀처럼 300개를 넘기지 못한 채 정체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중 단 한 곳도 직영점이 없고 모두 가맹점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는 본사의 통제력이 사실상 미미하다는 걸 보여주는 동시에 브랜드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죠. 그리고 현재는 상위권 김밥 브랜드와의 격차가 매우 커진 상태입니다. 김간의 김밥과 고복민 김밥은 각각 393억 원, 348억 원의 연 매출을 올리며 김밥 업계의 상위권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바르다 김선생, 얌샘김밥, 마녀김밥 역시 모두 1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유지하고 있죠. 하지만 김밥 천국의 현실은 정반대인데요. 본사 기준 연 매출이 고작 2억 3천만 원, 업계 선두 브랜드와 무려 최대 170배의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한때 전국 600여 개 매장을 자랑하던 국민 분식 프랜차이즈였지만 상표권 부재와 수익성 악화, 본사 매출 부진, 가맹점 이탈이 겹치면서 몰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285개였던 점포수는 불과 2년 만에 92개로 감소하며 193개 매장이 사라지는 뼈아픈 기록을 남겼고요. 이대로라면 김밥 천국이라는 이름조차 시장에서 잊혀질 위기에 처한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담은 김밥 천국은 브랜드 이미지 회복을 위한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매장 인테리어를 새롭게 단장하고 오래된 간판을 교체하며 미미한 변화를 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 외식 시장의 위기는 비단 김밥 천국 하나만의 문제가 아닌데요. 분식업 전반이 구조적인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쌀 소비 감소와 탄수화물, 깊이 트렌드가 뚜렷해지고 있고요. 건강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김밥이나 떡볶이 같은 분식류에 대한 소비가 점차 줄고 있죠. 여기에 인건비 상승, 원재료비 인상, 그리고 배달 수수료까지 더해지면서 자영업자들이 버티기엔 너무도 힘겨운 환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편의점 도시락과 샐러드 전문점, 밀키트, 배달 간편식 등 저가 고효율 식사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예전처럼 김밥 한 줄이면 충분한 시대는 점점 과거의 일이 되어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밥 천국이라는 이름은 여전히 매력적인 자산으로 남아있는데요. 한국인이 만든 가장 대중적인 외식 브랜드 중 하나로 누구나 한 번쯤은 김밥 천국에서 식사해본 기억을 갖고 있을 만큼 우리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은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김밥이라는 메뉴 자체는 지금도 K푸드의 대표 아이템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냉동김밥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로 30여 개국 이상에 수출되며 꾸준한 확장세를 보이고 있고요. 건강과 간편함을 동시에 추구하는 글로벌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인 메뉴로 자리 잡고 있죠. 김밥은 간단하면서도 다양한 식재료를 담을 수 있어
높은 유연성과 확장성, 그리고 경쟁력을 동시에 갖추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최근에는 문화적 경험의 일부로 풀어내려는 시도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김밥 만들기 체험 클래스나 김밥을 중심으로 한 푸드 페스티벌, 분식 문화를 주제로 한 복합 문화 공간 등이 생겨나고요. 김밥을 콘텐츠화하고 문화로 확장하려는 움직임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죠. 김밥 천국, 그 이름은 이제 단순한 간판이 아니라 한 시대를 풍미한 한국 외식 문화의 상징이자 우리 모두의 추억 속 한 조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상징이 복불복이라는 불신의 대명사로 남게 된다면 그건 조금 안타까운 일이죠. 분명한 건 김밥 천국은 브랜드가 아니면서도 브랜드처럼 작동했던 아주 독특한 외식 실험이었는데요. 이 실험이 남긴 성과와 한계는 오늘날의 프랜차이즈에게도 여전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과연 김밥 천국은 이 이례적인 구조를 넘어 다시 하나의 브랜드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생일 파티하면 직원들이 모여 노래를 불러주고 칵테일 쇼에 바비큐 릭, 감자 스킨까지 가족, 친구, 연인과 꼭 가야 했던 그곳, 바로 TGI 프라이데이입니다. 하지만 말이죠. 2025년 현재 한국에서 이 브랜드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33년간 이어졌던 패밀리 레스토랑의 상징, 왜 추억 속으로만 남게 된 걸까요? 오늘은 한때 전 세계를 휩쓴 아이콘이자 한국 패밀리 레스토랑 1세대를 대표했던 TGI 프라이데이의 흥망성쇠를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1965년 뉴욕 맨해튼에서 시작됩니다. 주인공은 당시 28살의 향수 판매원 앨런 스틸먼. 그는 특별한 외식업 경험도 레스토랑 경영 지식도 없었죠. 하지만 한 가지 문제를 정확히 포착했습니다. 젊은 남녀들이 공개적으로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맨해튼 어퍼이스트 사이드에는 승무원, 모델, 젊은 비즈니스맨들이 모여 살았지만 이들을 이어줄 만남의 장소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스틸먼은 자신과 친구들이 자주 찾던 작은 바를 인수했습니다. 자본은 단돈 $5,000, 여기에 어머니에게 빌린 $5,000를 더해 시작했죠. 그리고 그는 대학교 시절 유행어였던 드디어 불금이다 라는 이름을 그대로 매장 이름으로 붙였습니다. 오픈 직후 결과는 대성공이었는데요. 줄무늬 식탁보, 티파니 스타일 조명, 젊은 직원들의 캐주얼한 유니폼. 이 모든 게 기존 레스토랑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때마침 1950년대 FDA가 최초의 경구 피임약을 승인하면서 미국 사회에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싱글 문화가 급속히 번져갔습니다. 이런 시대적 흐름 속에서 등장한 싱글바라는 콘셉트는 뉴욕 청춘들에게 폭발적 반응을 얻었죠. 매장 앞은 매일같이 인파로 가득 차 로프까지 설치해야 했습니다. 사실 창업자 스틸먼은 솔직했습니다. 내 비즈니스 목표는 여자들을 많이 만나는 것이었다. 그는 이렇게 농담처럼 말했지만 결과적으로 그의 아이디어는 새로운 외식 문화를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년 만에 TGI 프라이데이는 뉴욕을 넘어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가며 세계 최초의 캐주얼 다이닝 체인으로 자리 잡게 되는데요. 이 글로벌 성공은 곧 한국으로도 이어졌습니다. 1992년 3월 서울 양재동에 첫 번째 TGI 프라이데이가 문을 연 것이죠. 당시는 88 서울 올림픽 이후 한국 사회 전반에 외국 문화와 라이프 스타일이 빠르게 유입되던 시기였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 사이에서 아메리칸 스타일에 대한 동경이 컸고 새로운 외식 경험에 대한 갈증이 강했습니다. 바로 이 흐름 속에서 TGIF는 한국에 진출했고요. 매장은 곧바로 미국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상징 공간이 되었죠.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전후에도 TGIF는 매장을 계속 늘려갔습니다. 2000년대 초중반에는 전국 60여 개 매장을 운영하며 당시 외식 시장의 절대 강자로 자리 잡았는데요. 그 시절 가족 외식의 공식은 단순했습니다. 특별한 날은 패밀리 레스토랑, 그리고 그 중심엔 언제나 TGIF가 있었죠. 그렇다면 TGIF는 왜 이렇게 빠르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보다도 미국식 메뉴와 활기찬 분위기가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폭립과 감자스킨, 칵테일 같은 메뉴는 당시 한국 외식 시장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새로운 경험이었고 많은 이들에게 문화적 체험으로 다가왔고요. 여기에 차별화된 서비스가 더해졌는데요. 생일이 되면 직원들이 모두 모여 노래를 불러주고 매장 안에서는 직접 칵테일 쇼가 펼쳐졌습니다. 이런 독특한 이벤트는 단순히 식사를 넘어 젊은 층이 찾는 핫플레이스로 TGIF를 떠오르게 했죠. 또 하나의 비결은 입지 전략이었는데요. TGIF는 대형 백화점과 쇼핑몰, 메인 상권에 집중적으로 매장을 열면서 외식과 쇼핑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소비 패턴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던 2002년 TGIF의 한국 사업권은 롯데 GRS로 넘어갑니다. 롯데는 당시 운영사인 푸드스타의 지분 70%를 501억 원에 인수했는데요. 대기업의 자본력과 마케팅 역량을 등에 업은 TGIF는 더욱 체계적인 확장이 가능해졌고 그 결과 전국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대표 패밀리 레스토랑 브랜드로 성장하게 되죠.
하지만 그 화려했던 TGIF도 점점 균열이 드러나기 시작했는데요. 무엇보다도 가장 큰 불만은 서비스와 품질 저하였습니다. 고객들은 이렇게 말했죠. 예전엔 감자 스킨 하나만으로도 설렜는데 지금은 메뉴가 줄고 맛도 옛날 같지 않다. 실제로 인기 메뉴의 잦은 품절, 서비스 역시 예전 같지 않다는 평가가 이어졌고 매장 청결과 직원들의 응대 태도에 대한 불만은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죠. 여기에 더해진 건 경영 이슈였는데요. 2002년 롯데 GRS가 인수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브랜드 정체성은 흐려졌습니다. 2021년엔 MFG 코리아, 즉 매드포 갈릭 운영사가 약 100억 원의 사업권을 넘겨받았지만 대규모 리뉴얼이나 세대 교체에 성공하지 못했죠. 결국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TGIF는 추억의 맛집에서 노후한 브랜드로 변해갔습니다. 아웃백이나 빕스가 새로운 메뉴와 매장 리뉴얼로 끊임없이 변화를 시도하는 동안 TGIF는 예전 분위기만 고수하며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고 만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2025년 3월 TGIF는 한국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14개 매장 중 10곳은 2월에 문을 닫았고 3월 31일 남은 4곳마저 영업을 종료하며 33년간 이어진 한국에서의 역사가 막을 내렸습니다. 운영사 MFG 코리아는 매드포 갈릭에 집중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설명했지만 단골 고객들에게는 오랜 추억의 공간을 잃은 허무함만 남겼죠.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서 외국계 패밀리 레스토랑 1세대의 시대가 끝났다는 상징적인 순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고장, 미국은 어떨까요? 사실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2008년만 해도 600개가 넘던 미국 내 매장 수는 2024년 초 270개에서 2025년 5월 현재 85개만 남았는데요. 단 1년 만에 3분의 1 이하로 줄어든 것이죠. 결국 2024년 11월 본사는 챕터 11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직영 매장을 대거 폐쇄하고 남은 매장은 대부분 프랜차이즈 형태로 넘겨야 했고요. 무엇보다도 한때 미국 사회의 주요 트렌드였던 캐주얼 다이닝 문화 자체가 급격히 위축된 것이 큰 이유였습니다. 젊은 세대는 향수보다는 편리함과 진정성을 중시하며 패스트 캐주얼 다이닝이나 배달 앱을 더 많이 찾게 되었죠. 이런 소비 변화는 TGIF 같은 브랜드를 더욱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은 반전을 노리고 있는데요. 전 CEO였던 레이 블랑세가 2025년 초 다시 경영 전면에 복귀했습니다. 그가 내세운 핵심 전략은 전 메뉴의 약 85%를 업그레이드하는 대대적인 개편이었죠. 바삭한 모짜렐라 스틱에 새로운 소스를 더하고 스위시 스타일의 트렌드 메뉴, 그리고 퓨전 요리를 강화하는 등 MZ세대와 젠지세대를 정조준한 변신이 시작된 것이죠. 흥미로운 점은 미국과는 달리 해외 매장 400여 곳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즉 TGIF라는 브랜드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미국에서는 몰락하고 해외에서는 명맥을 이어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한국에서의 완전 철수, 그리고 미국 본토에서의 파산 보호와 구조 조정, 한때 전 세계 젊음과 가족 외식의 상징이었던 브랜드는 이제 생존을 위해 다시 태어나야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TGIF의 퇴장은 한국 패밀리 레스토랑 시장 전체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한국의 패밀리 레스토랑은 2000년대에 외식 문화의 꽃이자 외국계 브랜드 전성 시대였는데요. TGIF, 베니건스, 빕스, 아웃백까지 누구나 한 번쯤은 가봤던 이름들이었죠. 하지만 지금 2025년 현재의 모습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한때는 나란히 경쟁하던 브랜드들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운명은 크게 갈리게 되었고요. 그 중에서도 베니건스는 TGIF보다 훨씬 먼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브랜드는 1995년 진출 이후 30개 이상 매장을 운영하며 패밀리 레스토랑 붐을 함께 이끌었지만 2008년 미국 본사 파산 이후 한국에서도 독자 운영을 이어가다 결국 2016년 1월 전면 철수했습니다. 지금은 단지 추억의 브랜드로만 회자될 뿐 오프라인에서도 온라인에서도 더 이상 그 흔적을 찾기 어렵습니다. 다음은 빕스인데요. 2025년 현재 빕스는 CJ 푸드빌이 운영하며 샐러드바와 스테이크 중심의 프리미엄, 뷔페 다이닝 콘셉트를 강화해왔습니다. 매장 수는 과거 100여 개에서 현재는 약 30여 개 수준으로 줄었지만 최근에 핵심 상권 매장의 리뉴얼과 전략적 출점, 리로케이션 전략을 병행하며 고급화된 브랜드 경험을 선보이고 있죠. 실적 측면에서도 효과가 뚜렷한데요. 운영사 CJ 푸드빌은 2024년 연결 기준 매출액 9,052억 원, 영업이익 556억 원으로 창사 이래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신규 매장의 평균 점당 매출이 기존 대비 약 35%더 높다는 보도도 나오면서 프리미엄화와 리뉴얼 전략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웃백의 스테이크 하우스인데요.
TGIF가 철수한 후에도 아웃백은 국내 최대 규모의 패밀리 레스토랑으로 남아 있습니다. 2020년에 76개였던 매장은 2023년에 93개로 늘었고요. 2023년 매출은 4,576억 원, 영업이익은 790억 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11.3%, 34.1% 성장했습니다. 이 성장의 결정적 전환점은 2021년 BHC그룹의 인수였는데요. 당시 인수 금액은 약 2,500억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수 이후 BHC는 단독 점포를 쇼핑몰과 백화점 중심으로 재배치해 입지 경쟁력을 강화했고요. 여기에 신메뉴 캠페인과 SNS를 통한 MZ세대 공략 전략을 더하며 아웃백은 가족 외식 공간에서 젊은 세대의 캐주얼 다이닝으로 성공적인 변신을 이뤄냈습니다. 결국 30년 전 한국 외식 문화를 이끌던 패밀리 레스토랑은 지금 단 두 브랜드만이 시장을 지키고 있는데요. 하나는 프리미엄 뷔페 다이닝을 내세운 빕스, 또 다른 하나는 캐주얼 스테이크 전문점으로 변신한 아웃백입니다. 이렇게 남은 두 브랜드의 대조적인 생존 방식은 외국계 브랜드의 퇴장과 국내 브랜드의 고군분투를 더욱 극명하게 보여주죠. 이는 단순히 한 업종의 흥망성쇠가 아니라 한국 소비자 취향과 외식 트렌드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순간도 있는데요. 한때 생일 노래와 칵테일 쇼 그리고 감자 스킨으로 가득했던 TGIF 테이블은 단순한 외식 공간이 아니라 우리 청춘의 한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10년 뒤 한국 패밀리 레스토랑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TGIF를 비롯한 패밀리 레스토랑에 어떤 추억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1300개 매장까지 성장했던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가 단 몇 년 만에 파산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저렴한 가격과 착한 커피라는 슬로건으로 수많은 청년 창업자와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았던 브랜드. 하지만 2025년 현재 본사는 파산 선고를 받고 사무실은 텅 비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커피에 반하다는 어떻게 탄생했고 또 어떻게 이렇게 빠른 추락을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커피에 반하다의 시작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창업자 임은성 대표, 그는 원래 대기업 전산실에서 근무하던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요. 이후 이랜드그룹의 더 카페 사업에서 경험을 쌓으며 언젠가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겠다는 꿈을 키워왔습니다. 그가 주목한 것은 착한 커피, 다시 말해 저렴하지만 품질 좋은 커피였습니다. 당시 시장은 두 가지로 나뉘어 있었는데요. 스타벅스 커피빈 같은 고가 프리미엄 브랜드, 그리고 이디야처럼 보급형 브랜드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중저가 플러스 생활 밀착형 카페 영역은 비어 있었죠. 임 대표는 바로 그 틈을 파고들기로 한 겁니다. 2011년 경기도 파주의 막다른 골목 5평 남짓한 점포에서 1호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화려한 인테리어도 넓은 매장도 아니었죠. 하지만 현장 감각과 비용 최소화 전략 덕분에 운영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가 내세운 철학은 명확했습니다. 가맹점이 살아야 본사가 산다. 그래서 내놓은 파격적인 조건이 바로 사무정책이었습니다. 가맹비, 보증금, 로열티, 교육비 이 네 가지를 모두 받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죠. 이 정책은 창업자들의 진입 장벽을 크게 낮췄습니다. 적은 돈으로도 카페를 열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소자본 생계형 창업자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브랜드는 빠르게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파주 골목의 작은 카페에서 시작한 커피에 반하다는 곧 폭발적인 확장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매출이 안정되자 임은성 대표는 과감히 가맹사업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창업 5년 만에 335점, 7년 만에 700호점, 9년 안엔 무려 900호점을 돌파하죠. 커피 시장에서 무명 브랜드였던 커피에 반하다는 어느새 전국적인 프랜차이즈로 이름을 알립니다. 빠른 성장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저렴한 가격과 품질, 최소한의 창업 비용, 그리고 사무정책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며 점주와 소비자 모두의 니즈를 충족시킨 것이죠. 덕분에 커피에 반하다는 단순한 프랜차이즈를 넘어 상생 모델로까지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전국 점포수는 1,300개를 넘어섰고 무인 카페만 300여 개를 운영하며 혁신적인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라는 이미지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공의 기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본사는 곧바로 시스템 구축과 혁신에 박차를 가했는데요. 가장 먼저 안정적인 원두 공급망을 갖추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파주에 자체 로스팅 공장과 물류센터를 세워 전국 가맹점에 원두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죠. 이 덕분에 가맹점주는 품질이 균일한 원두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었고요. 본사는 물류비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갖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눈길을 끈 건 첨단 기술 도입이었습니다. 커피에 반하다는 2020년대 인건비 부담이 커지자 무인 스마트 카페와 로봇 바리스타, 세계 최초 로봇 드라이브스루 매장을 선보였는데요. 차에서 내리지 않고도
로봇이 내려주는 커피는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며 큰 화제가 됐습니다. 또한 무인 운영을 확장하기 위해 자체 AI 밴딩 머신 마르코를 도입했죠. 관공서, 기차역, 주유소 등 다양한 공간에 설치된 마르코는 24시간 커피를 제공하며 새로운 수익 모델로 주목받았습니다. 브랜드를 바나다 커피로 리뉴얼하며 필리핀 등 해외 시장 진출까지 시도했고요. 이처럼 커피에 반하다는 가격 경쟁력, 자동화 혁신, 안정적 공급망, 그리고 글로벌 비전까지 더하며 단순한 저가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혁신을 추구하는 브랜드라는 이미지를 쌓아갔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성장 뒤에는 언제나 그림자가 있는데요. 커피에 반하다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2023년 매출은 175억 원이었지만 불과 1년 뒤인 2024년엔 106억 원으로 39% 급감했습니다. 게다가 영업이익은 흑자에서 마이너스 18억 원 적자로 돌아섰고 순손실은 무려 54억 원에 달했죠. 결국 회사는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지고 맙니다. 가맹점 수도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688개에 달했던 매장은 2023년엔 349곳, 그리고 2024년엔 283곳까지 내려앉았죠. 이제는 매년 수십 곳씩 문을 닫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메가커피, 컴포즈 커피 같은 후발주자들이 공격적 마케팅으로 시장을 잠식하면서 커피에 반하다는 점점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로 인한 소비 위축, 원두와 환율 상승으로 인한 비용 인상까지 겹치면서 본사의 재무구조는 더욱 흔들렸죠. 이렇게 매출은 떨어지고 점포는 줄어들면서 커피에 반하다는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위기는 숫자에서만 드러난 게 아니었는데요.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의 갈등이 사회적 논란으로까지 번지게 됩니다. 일부 점주들은 인테리어 시공 과정의 불공정을 문제 삼았습니다. 설계와 시공 비용이 과도하거나 무허가 공사가 이루어졌다는 주장까지 나오며 분쟁이 이어졌고요. 무인 카페를 운영하던 점주들도 또 다른 어려움을 토로했는데요. 일부 점주들은 무인 매장은 본사가 따로 관리해줘야 하는데 관리가 부족한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고요. 또 다른 점주들은 기계 렌털 비용 정산이 제때 이루어질지 불안하다며 걱정을 드러냈습니다. 겉으로는 영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점주들 사이에서는 본사의 관리와 정산 과정에 대한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었던 거죠. 그 사이 외부 경쟁자들은 더 강하게 치고 올라왔습니다. 먼저 메가커피입니다. 2015년에 공식 브랜드화한 이후 불과 몇 년 만에 국내 1위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로 자리 잡았는데요. 2021년엔 사모펀드에 약 1,400억 원의 지분을 매각했고 그 자금을 바탕으로 초고속 확장을 이어갔습니다. 매장 수는 2022년 약 2,200개에서 2025년 현재 3,800개 이상으로 늘어났고요. 손흥민을 모델로 기용해 국민 대용량 커피라는 이미지를 굳히며 전 세대를 아우르는 브랜드 파워를 확보했죠. 2024년 기준 매출은 4,960억 원, 영업이익은 1,076억 원으로 업계 최상위권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컴포즈 커피 역시 가파른 성장을 이어갔습니다. 2014년에서 15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맹 사업을 시작해 2025년 현재 약 2,900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BTSB를 전속 모델로 기용해 젊은 세대를 집중 공략했고 2024년 영업이익률은 무려 44%로 국내 F&B 업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필리핀 최대 외식기업 졸리비푸드가 약 4,700억 원에 인수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까지 인정받았죠. 이렇게 메가커피와 컴포즈 커피는 스타마케팅, 공격적 확장, 안정적 수익 구조라는 삼박자를 모두 갖추며 저가 커피 시장의 확실한 주역으로 부상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시장에서 경쟁했던 커피에 반하다는 어땠을까요? 공격적인 스타마케팅은커녕 브랜드 개성을 살릴 전략조차 부족했습니다. 소비자들에게 남은 이미지는 단 하나, 싸다는 인식뿐이었고요. 하지만 문제는 싸다는 이유만으로 소비자가 매장을 찾는 시대는 이미 끝나가고 있었다는 거죠. 경쟁사들은 같은 저가 전략이라도 스타파워 트렌디한 이미지 대규모 시스템 지원으로 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렸습니다. 시스템에서도 차이는 분명했는데요. 메가커피와 컴포즈는 본사 차원에서 철저하게 품질을 관리하고 끊임없이 신메뉴를 개발하며 트렌드에 빠르게 대응했죠. 또 체계적인 교육과 운영 지원을 제공해 가맹점주들이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뒷받침했습니다. 반면 커피에 반하다는 무인 카페, 로봇 시스템 같은 실험적 시도를 했지만 정작 가맹점 수익 모델로 정착시키는 데 실패했습니다. 결국 혁신은 화제가 될 뿐 지속적인 경쟁력으로 이어지지 못한 거죠. 결국 커피에 반하다는 버티지 못했습니다. 2025년 6월 서울회생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으며 본사는 공식적으로 청산 절차에 들어갔죠. 경기도 파주에 있던 본사 사무실은 불이 꺼진 채 텅 비어 있었고 직원들도 모두 떠나 더 이상 가맹점을 관리할 힘조차 없는 상태인데요. 누적된 적자와 경영 실패 끝에 커피에 반하다는 결국 생존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미 그 2달 전인 2025년 4월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하며
신규 가맹 모집도 중단됐습니다. 남아있는 가맹점은 283곳 남짓에 불과했고 이들조차 본사의 지원이 끊겨 사실상 각자 도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게다가 브랜드 상표권은 파산 절차 속에서 매각 대상에 올라 있는데요. 인수자가 나타난다면 새로운 계약을 맺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독립 카페나 다른 프랜차이즈로 전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커피에 반하다라는 이름이 한국의 카페 거리에서 완전히 사라질 가능성도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추락은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해외에서도 커피에 반하다와 비슷하게 경영 위기를 겪은 프랜차이즈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했는데요. 중국의 럭킨커피는 초저가 초고속 확장으로 단숨에 중국 최대 커피 체인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매출 조작 스캔들이 터지며 미국 증시에서 상장 폐지됐고 결국 법정 관리에 들어갔죠. 대부분의 저가 프랜차이즈가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것과 달리 럭킨커피는 예외적으로 위기 후 경영 정상화와 혁신을 거쳐 2025년 현재 중국 내 시장 점유율 1위를 다투고 뉴욕 등 해외 진출까지 도전 중입니다. 미국의 던킨은 네덜란드와 벨기에 시장에서 고전했습니다. 현지 소비자들은 빠른 테이크아웃보다 여유롭게 고품질 커피를 즐기는 문화에 익숙했고요. 르빵 꼬티디앙이나 커피 컴퍼니 같은 현지 브랜드가 강력한 입지를 다지고 있었죠. 결국 2024년 공격적 확장에도 불구하고 지역 문화에 적응하지 못해 파산과 함께 철수를 선언했습니다. 세계 최대 커피 브랜드인 스타벅스도 호주에서는 실패를 겪었는데요. 2000년대 초 빠른 매장 확장과 프리미엄 전략을 앞세웠지만 현지인들은 이미 로컬 카페 문화와 강한 커피 취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소비자 불만과 서비스 저하가 겹치면서 대규모 매장을 철수해야 했습니다. 이들 사례의 공통점은 분명한데요. 과도한 확장, 현지 시장과 소비자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 본사 관리 부실, 가맹점과의 갈등, 그리고 브랜드 신뢰 붕괴. 결국 단순한 저가 전략이나 빠른 확장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죠. 그리고 프랜차이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본사와 가맹점, 소비자 모두가 함께 살아남을 수 있는 견고한 시스템과 신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커피에 반하다의 붕괴, 단순히 본사의 잘못일까요? 마지막으로 이디야의 관계 언제인가요? 대학교, 회사 근처, 집 골목마다 하나씩 있던 그 매장, 언제든 부담 없이 들를 수 있었던 우리 동네 카페의 상징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2025년 현재 전국 매장 수 약 2,840개, 스타벅스를 매장 수로 압도하며 국내 최대 토종 커피 브랜드라는 타이틀을 여전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 이후 불과 2년 만에 매출은 줄고 폐점은 급격히 늘어났는데요. 이제는 약 7조 원 규모의 국내 커피 시장을 놓고 스타벅스와 메가커피 사이에서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이고 있죠. 오늘은 이 브랜드가 어떻게 커피 시장의 황금기를 누렸고 지금은 어떤 도전에 직면했는지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디야 커피의 첫 매장은 2001년 서울중앙대 앞에 문을 열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막 스타벅스가 상륙하며 프리미엄 커피 문화가 퍼지기 시작하던 시기였는데요. 문제는 가격이었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에 4,000원대, 당시 기준으로는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죠. 커피는 더 이상 다방의 싼 음료가 아니라 젊은 세대가 즐기는 문화 상품으로 자리 잡았지만 쉽게 다가가기에는 장벽이 높았는데요. 이디야는 그 틈새를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커피, 스타벅스의 절반 가격으로 품질은 유지한다는 전략이었죠. 작고 아담한 점포에서 판매된 2,500원. 커피는 학생과 직장인에게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고요. 2003년엔 100호점, 2011년엔 500호점을 돌파하며 가맹 문의가 쇄도했습니다. 이 성장 뒤에는 한 사람의 결단이 있었는데요. 바로 문창기 회장입니다. 그는 동화은행과 삼성증권에서 오랫동안 금융 전문가로 일했고 이후 유레카 벤처스를 설립해 투자 사업에 뛰어든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경영난에 빠져있던 이디야 커피를 2004년 인수하게 되는데요. 그는 무엇보다 합리적 경영을 내세웠고요. 높은 임대료는 재협상하고 화려한 인테리어 대신 단순하고 실용적인 매장 콘셉트를 택했습니다. 그렇게 비용 구조를 최소화하면서도 커피 원두와 품질에는 아낌없이 투자했죠. 비용은 줄여도 고객이 느끼는 가치는 줄이지 않는다. 이것이 그의 철학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성비 커피라는 이디야의 정체성이 뚜렷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점주와의 상생을 강조하며 창업자들에게 안정적인 수익 모델을 제시했는데요. 스타벅스가 프리미엄으로 개인 카페가 차별화로 나아갈 때 이디야는 오직 가성비라는 한 가지 무기로 시장을 공략했죠. 그 결과는 눈부셨습니다. 2013년 매장 1000개 돌파, 2016년 2005점,
2019년엔 국내 매장 3,000개를 넘어섰습니다. 대학가, 회사 앞, 주택가, 골목마다 하나씩 있는 파란 간판. 이디야는 우리 동네 카페라는 친숙한 이미지로 소비자 곁에 자리 잡았죠. 본사 매출도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2021년 2,433억 원, 2022년엔 2,778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그야말로 이디야의 전성기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브랜드의 앞날은 밝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속도로 변하고 있었는데요. 이디야의 하락은 2022년 이후 본격화됩니다. 2023년 매출은 2,756억 원으로 소폭 줄었지만 더 큰 문제는 수익성이었는데요. 영업이익은 100억 원에서 82억 원으로 18% 급감하며 10년 만에 100억 원 밑으로 내려간 거죠. 그리고 2024년엔 상황이 한층 더 악화됐습니다. 매출은 2,420억 원으로 전년 대비 크게 줄었고 영업이익은 97억 원으로 소폭 회복했지만 당기 순이익은 45억 원에 그치며 오히려 전년보다 더 낮아졌죠. 결국 이디야는 매출 정체와 수익성 악화라는 이중 부담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무엇보다 폐점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습니다. 2021년 계약 해지 매장은 88곳에 불과했지만 2022년엔 196곳, 2023년엔 무려 343곳이 문을 닫았고요. 폐점률은 2.9%에서 6.5% 급등했고 같은 해 신규 오픈은 143곳에 그쳤죠. 매장 수는 2021년 3,018개에서 2023년 2,821개로 줄어들며 브랜드 역사상 처음으로 확장이 아닌 축소를 경험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커피 전문점 수는 이미 10만 개를 넘어서면서 소비자 선택지는 넘쳐났는데요. 예전에는 장점이었던 어디서나 있는 브랜드라는 이미지가 더 이상 특별하지 않게 된 것이죠. 가격 경쟁도 이디야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메가커피는 아메리카노를 1,500원에 그것도 스타벅스 톨이나 이디야 레귤러 사이즈의 2배 가까운 591ml 대용량으로 내놓았는데요. 소비자들의 일상 대화 속에서도 이런 변화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날엔 스타벅스, 그냥 커피는 메가커피. 그 사이에서 이디야를 선택할 이유는 점점 사라졌습니다. 또 하나의 약점은 시그니처 메뉴 부재였는데요. 스타벅스의 딸기 라떼, 투썸의 케이크, 메가커피의 대용량 아메리카노처럼 떠오르는 메뉴가 없었던 겁니다. 가맹점 수익성 악화도 문제였는데요. 2023년 이디야의 가맹점 월평균 매출은 1,627만 원으로 메가커피의 3,021만 원과 비교하면 거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죠. 평당 매출 역시 645만 원에 머물러 메가커피의 2,091만 원과 비교하면 3분의 1에도 못 미쳤고요. 매장 효율성과 수익성에서 메가커피가 확실한 우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이디야에게 매우 뼈아픈 현실이었습니다. 여기에 브랜드 신뢰를 흔드는 사건까지 겹쳤습니다. 2025년 초 무안국제공항 선결제 논란인데요. 제주항공 참사 유족 돕기 위해 고객이 결제한 금액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의혹은 큰 충격을 줬습니다. 그보다 앞선 2018년에 하트타이머 부당 해고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맹점 문제라는 본사 해명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눈에는 결국 브랜드 전체의 문제로 비쳤고요. 이런 사건들이 반복되면서 이디야의 신뢰와 매력은 점점 더 약화되었습니다. 이디야가 흔들리는 사이 시장의 주도권은 자연스럽게 두 브랜드가 가져갔는데요. 먼저 스타벅스입니다. 1999년 한국에 진출한 뒤로 스타벅스는 단 한 번도 프리미엄이라는 정체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도심 핵심 상권에 대형 매장을 열고 리저브, 드라이브스루 같은 차별화된 콘셉트를 도입하며 단순한 커피 브랜드가 아니라 라이프스타일 공간이 되었고요. 모바일 오더, 멤버십, 리워드 프로그램 같은 디지털 서비스는 고객 충성도를 끌어올렸고 친환경 캠페인과 공정무역 원두 확대 같은 ESG 전략은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였죠. 그 결과 2024년 매출은 무려 3조 1,001억 원, 매장 수는 2,009개에 불과하지만 높은 객단가와 압도적인 브랜드 충성도를 바탕으로 국내 커피 시장 매출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반면 메가커피는 정반대의 길을 택했습니다. 2015년 첫 매장을 연 이후 싸고 많다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메시지로 소비자를 단숨에 사로잡았죠. 여기에 SNS 바이럴과 손흥민을 앞세운 공격적인 마케팅이 더해지면서 메가커피는 단순한 가성비 브랜드를 넘어 MZ세대가 열광하는 트렌디한 브랜드로 자리 잡았고요. 운영 전략도 남달랐는데요. 본사는 소형 점포, 키오스크 중심 운영, 간소화된 오퍼레이션을 통해 비용을 최소화했고 이 구조는 가맹점주에게는 빠른 투자 회수를 본사에는 높은 수익성을 보장했습니다. 그 결과 2025년 현재는 3,795개가 넘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죠. 성과도 놀라웠습니다. 2024년 매출은 약 4,960억 원, 영업이익은 1,076억 원에 달했으며 영업이익률은 무려 21%를 기록해 업계 최고 수준을 자랑했죠. 이렇게 한쪽엔
프리미엄 경험을 파는 스타벅스, 다른 한쪽엔 극단적 가성비를 앞세운 메가커피가 시장을 양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디야는 성공의 정점에서 어떤 선택을 했어야 할까요? 돌이켜보면 놓친 기회가 적지 않은데요. 만약 저가 서브 브랜드를 일찍 도입했다면 지금의 메가커피 자리를 차지했을지도 모릅니다. 프리미엄 시장에 도전했다면 스타벅스와 더 직접적으로 경쟁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적극적인 광고와 마케팅 혁신까지 어느 하나라도 더해졌다면 지금의 경쟁 구도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디야는 반전을 위해 다양한 전략을 꺼내들고 있는데요. 창사 이후 첫 대규모 리브랜딩으로 로고와 매장 디자인은 물론 브랜드 이미지까지 새롭게 바꾸고 있으며 이 프로젝트는 젊은이세 경영인이 직접 주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스틱커피, 캡슐, RTD 음료, 편의점 유통 등 커피 플랫폼으로 영역을 넓히고 중국 티몰, 미국 몽골 등 해외 시장 공략에도 속도를 내고 있죠. 마케팅도 달라졌습니다. 최근 배우 변우석을 앞쓴 피치러버 광고 캠페인을 전 채널에서 전개하며 젊은 층과의 접점을 넓혔고요. 메뉴 전략도 변화 중인데요. 단백질 라떼 같은 헬스케어 음료, 강화된 베이커리 라인 등 새로운 시도가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대중의 이목을 확실히 사로잡을 킬러 메뉴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비슷한 위기를 겪은 해외 주요 브랜드들의 변화 과정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미국의 던킨은 한때 저가 도넛 카페로만 인식됐습니다. 하지만 시장 포화와 브랜드 노후화로 위기를 맞자 2018년 과감히 이름에서 도너츠를 빼고 단순히 던킨으로 리브랜딩했죠. 도넛 중심에서 벗어나 커피와 음료를 주력으로 내세우며 트렌디한 인테리어와 SNS 협업, 디지털 주문을 강화해 다시 젊은 브랜드로 거듭났습니다. 일본의 도토로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저가 이미지를 유지하면서도 도토로 렉셀 같은 프리미엄 라인을 신설해 새로운 세대를 공략했고요. 저가 시장과 프리미엄 시장을 동시에 잡는 전략으로 브랜드 생명력을 연장했습니다. 자, 여기에 또 다른 흥미로운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캐피탈원 카페인데요. 은행 점포가 사라지는 시대 캐피탈원은 발상을 전환했습니다. 단순히 금융 업무만 처리하는 공간이 아니라 카페, 커뮤니티, 금융 거점으로 점포를 재구성한 거죠. 넓은 좌석, 무료 와이파이, 편안한 카페 분위기 속에서 고객은 공부, 업무, 만남을 즐길 수 있고 동시에 금융 상담이나 계좌 개설도 자연스럽게 경험하고요. 또 캐피탈원 카드 고객에게는 커피 5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 워크숍 이벤트를 열어 커뮤니티 허브로 자리 잡았습니다. 단순한 금융회사가 아닌 젊은 세대와 생활을 공유하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진화한 것이죠. 눈길을 끄는 건 국내에서도 비슷한 시도가 있었다는 점인데요. 우리은행은 커피 브랜드 폴바셋과 협업해 동부이촌동 지점에 카페를 입점시켰고 BNK 부산은행은 이디야 커피와 함께 은행 플러스 카페 매장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디야 역시 여기서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가격이나 메뉴 경쟁을 넘어 금융, 문화, 커뮤니티가 결합된 제3의 공간 전략을 선택한다면 우리 동네 카페를 넘어 머무르고 싶은 생활 플랫폼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이디야가 어떤 길을 택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미래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변화가 이디야를 다시 성장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중간 가격대의 함정 속에서 헤매게 될까요? 여러분은 커피 한 잔을 살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치킨 좋아하시나요? 치킨의 나라 대한민국. 그런데 정작 세계적인 치킨 브랜드는 왜 힘겨운 싸움을 해야 했을까요? 한때 전국 237개 매장을 돌파. 맥도날드, 롯데리아와 함께 패스트푸드의 상징이었던 브랜드, 바로 KFC입니다. 그 시작은 어디서였을까요? 그리고 무엇이 이 브랜드를 이렇게 롤러코스터처럼 흔들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65세에 시작된 한 남자의 도전이 어떻게 세계적인 프랜차이즈 신화를 만들었는지, 그 브랜드가 한국에서 40년 동안 어떻게 성장했고 왜 몰락했으며 그리고 지금 다시 부활을 꿈꾸는지입니다. 지금부터 그 파란만장한 여정을 함께 떠나보시죠. 1890년 미국 인디애나주 헨리빌 커넬 할랜드 샌더스는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습니다. 6살 때 아버지를 잃고 그는 어린 동생들을 돌보며 요리를 배웠습니다. 학교도 7학년에서 그만두고 14살부터 집을 나와 철도 노동자, 보험 세일즈, 페인트 공장 직원, 어떤 직업이든 닥치는 대로 하며 생계를 이어갔죠. 그런데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요리였는데요. 어릴 때 배운 그 손맛은 훗날 그를 세계적인 브랜드 창업자로 만들 씨앗이 됩니다. 40대 후반의 샌더스는 켄터키주 노스코빈에서 쉘 주유소를 운영하며 작은 식당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가장 자신 있는 메뉴 하나에 집중했죠. 바로 남부식 프라이드 치킨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속도였는데요. 그때는
팬에 튀기는 방식이라 손님이 치킨을 먹으려면 30분 이상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는 고민 끝에 압력솥을 이용해 빠르게 튀기는 방식을 개발했죠. 그리고 여기에 11가지 비밀 허브와 스파이스를 조합한 레시피를 더했습니다. 결과는 폭발적이었습니다. 이 치킨을 먹으러 100km를 달려온다는 입소문까지 돌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주유소 식당은 도로 구조 변경으로 손님이 끊겼고 화재로 잿더미가 되기까지 했습니다. 60대가 된 샌더스의 손에 남은 건 켄터키주 정부에서 받은 사회보장비 명목의 $100짜리 수표 한 장뿐이었죠.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의 아이디어를 붙잡고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내 레시피를 다른 식당의 라이선스로 팔자. 그는 레스토랑 주인들에게 하나하나 찾아가 제안했죠. 이 조리법으로 치킨을 팔고 닭 한 마리당 4센트만 주세요. 그리고 1008번 거절당합니다. 그러나 19번째 도전에서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1952년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의 식당주 피트 하머니 제안을 받아들였고 여기서 KFC 1호점이 탄생했습니다. 65세 이 남자의 도전은 불과 11년 만에 미국 전역 600여 개 매장을 만드는 신화로 이어졌습니다. 1964년 그는 회사를 약 28억 원에 매각했죠. 하지만 그 후에도 평생 연금을 받으며 브랜드의 얼굴로 남아 전 세계를 돌며 KFC를 홍보했고요. 흰 수염, 흰 양복, 검은 리본 타이. 그의 모습은 단순한 로고가 아닌 KFC의 상징이 됐습니다. 커넬 샌더스가 만든 이 브랜드는 1950년대 미국을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1984년 4월 마침내 한국에 첫 발을 디뎠죠. 서울 종로이가 탑골공원 사거리. 이곳의 문을 연 1호점은 당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라는 긴 이름을 달고 있었습니다. 당시 외식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고 젊은 층 사이에서 서양식 패스트푸드는 새로운 문화였는데요. 두산그룹 산하 한양식품이 미국 본사와 손을 잡고 코카콜라 세트 판매까지 묶은 전략으로 시장을 공략했습니다. 기존 한국식 치킨이 얇은 튀김옷과 양념 중심이었다면 KFC는 두툼하고 바삭한 미국식 치킨으로 차별화했죠.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젊은이들에게는 새로운 트렌드, 가족에게는 외식 문화의 아이콘이 된 겁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까지 KFC는 맥도날드, 롯데리아와 함께 패스트푸드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특히 1991년 브랜드 명칭을 KFC로 단순화하고 빨간색 로고를 앞쓴 이후 인지도는 더 높아졌습니다. 이 시기 KFC는 패밀리 레스토랑형 패스트푸드라는 이미지를 강화하며 전국 주요 상권의 매장을 늘렸고요. 그리고 2001년 KFC는 전국 237개 매장을 기록하며 정점을 찍죠. 치킨 단품뿐 아니라 햄버거와 사이드 메뉴, 세트 전략이 통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성기는 오래가지 않았는데요. 2000년대 초반 시장의 판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교촌 BBQ 같은 토종 치킨 프랜차이즈가 등장해 배달 시장을 장악했고 맥도날드와 버거킹은 버거 카테고리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KFC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했는데요. 치킨 단품으로는 토종 브랜드에 밀리고 버거에서는 맥도날드에 밀린 어정쩡한 포지션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숫자에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2003년 209개, 2006년 170여 개, 2010년엔 130여 개, 전국 매장 수는 반토막 났고 KFC는 생존을 걱정하는 브랜드가 됩니다. 브랜드의 어려움은 결국 인수합병으로 이어졌습니다. 두산그룹에서 출발한 한국 KFC는 이후 운영권이 2014년 글로벌 사모펀드 CBC가 두산그룹으로부터 약 1,000억 원에 인수했죠. 이후 2017년엔 KG그룹이 약 500억 원의 운영권을 사들였고요. KG그룹은 매장 구조 조정과 브랜드 리뉴얼로 반전을 꾀했지만 배달앱이 주도하는 외식 트렌드 대응이 늦었고 매장 운영비 부담은 계속 커졌습니다. 2018년 이후 KFC는 배달 테이크아웃 강화, 매장 소형화, 스몰박스 가맹점 모델 도입으로 효율성을 높였고 메뉴도 현지화했습니다. 기존의 클래식 치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캔치밥 같은 한국형 라이스 메뉴를 선보였고요. 그리고 2021년 오랜 적자 끝에 6억 원 순이익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의 입지는 여전히 불안정했습니다. 맘스터치, 교촌 같은 토종 브랜드는 가맹점 공격 출점으로 몸집을 키우고 있었기 때문이죠. 2023년 KFC는 550억 원의 국내 사모펀드 오케스트라피에 다시 인수됩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2025년 상반기 매출 1,678억 원과 영업이익 93억 원을 기록하며 반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전년 대비 매출은 19% 늘었고 영업이익은 무려 40% 증가했죠. 동일 매장 매출 역시 12.3% 상승했고 매장을 찾은 고객 수가 9.2% 늘어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성장 요인은 분명히 했는데요. 비대면 주문 서비스와 배달앱 프로모션 확대를 통해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실적 뒤에는 또 다른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는데요.
가장 최근의 사건은 2025년 상반기 내부 폭로에서 시작됐습니다. 한 직원이 밝힌 내용은 충격적이었죠. 임원이 회식 자리에서 씹던 음식을 먹도록 강요했다. 이른바 어항주 강요 논란인데요. 2022년, 2023년에 이어 반복된 행위였고 신고는 고용노동부까지 접수됐지만 회사는 강제성은 없었다는 입장을 내놓고 경고 조치로 마무리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난 건 피해자 보호 조치의 부실과 소극적 대응이었습니다. 소비자 신뢰를 흔드는 문제도 있었는데요. 2024년 일부 매장에서 햄버거 패티에서 비닐 조각이 발견됐지만 KFC의 초기 대응은 환불 조치에 그쳤습니다. 명확한 원인 분석이나 재발 방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고요. 이런 문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조직 관리 시스템의 약점을 보여줍니다. 브랜드 충성도를 흔드는 실책도 이어졌는데요. 할인 쿠폰 축소와 VIP 혜택 약화로 기존 고객들의 불만이 커졌고 여기에 경영권 매각이 반복되면서 불안감은 더 커졌는데요. 오케스트라피는 불과 2년 만에 기업 가치를 3천억에서 4천억 원으로 끌어올리고 다시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드는데요. 이 브랜드 정말 괜찮은 걸까?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신뢰는 곧 매출이죠. 그리고 그 매출을 가장 잘 증명하는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국내 치킨 시장을 장악한 대표 주자, 바로 BBQ입니다. 1995년 윤홍근 회장이 연천에서 시작한 이 브랜드는 이제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초대형 프랜차이즈로 성장했는데요. BBQ의 핵심 무기는 바로 황금 올리브 치킨, 미국식 튀김을 한국식으로 절묘하게 절충한 바삭함과 풍미는 한국인의 입맛을 완벽히 사로잡았고 BBQ는 후라이드 치킨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냈죠. 숫자로 보면 그 위상을 실감할 수 있는데요. 국내 점유율 2위 2024년 매출은 약 5,032억 원, 영업이익은 783억 원으로 전년 대비 41% 이상 성장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해외로도 뻗어나가 현재 57개국에서 700여 개 매장을 운영 중이고요. 2025년엔 네이션스 레스토랑 뉴스 글로벌 외식 브랜드 270위에 오르며 한국 치킨 브랜드의 위상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최근에는 미국 현지에서 그랩앤고 시스템을 도입해 조리 속도와 편의성을 강화하는 등 변화에도 적극적인데요. 이쯤 되면 KFC 입장에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죠. 이제 국내 1위 브랜드 BHC입니다. 1997년 별하나 치킨으로 출발한 BHC는 지금의 치킨 업계를 대표하는 트렌드 리더가 되었는데요. 성공의 핵심은 메뉴 혁신이었습니다. 대표 메뉴 뿌링클은 치즈 파우더를 활용한 독창적인 맛으로 10대에서 30대 소비자를 사로잡았고요. 이어 맛초킹, 치즈볼 등 파생 히트작을 연달아 터뜨리며 치킨을 단순한 음식이 아닌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게 했습니다. 숫자에서도 그 압도적 존재감이 드러나는데요. 2024년 매출 약 5,127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약 1,33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 이상 성장했습니다. 해외 진출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약 50개 매장을 운영하며 글로벌 시장 확대를 적극 모색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맹점 운영 부담과 가격 정책에 대한 불만, 경쟁 심화로 인한 성장 정체라는 과제도 남아있지만 여전히 BHC는 한국 치킨 업계 1위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죠. 2019년부터 2023년까지 BHC 치킨은 약 769개, BBQ 치킨은 약 702개 매장을 새로 열며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뚜렷한 차이가 보이는데요. 바로 직영점 확대입니다. BBQ는 단순히 매장 수만 늘린 게 아니라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을 18개에서 86개로 대폭 늘리며 브랜드 관리와 영향력을 강화했죠. 즉, BHC는 가맹점 중심의 안정적 확장을 선택한 반면 BBQ는 직영점 확대를 병행한 공격적 확장 전략으로 지난 5년간 성장해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KFC는 어떤 상황일까요? 오리지널 레시피라는 차별화 포인트는 있지만 국내 시장에서는 영향력이 크게 약해졌습니다. BBQ와 BHC가 현지화된 메뉴와 빠른 트렌드 대응, 배달앱 중심 전략으로 시장을 선점한 반면 KFC는 신메뉴 개발과 디지털 전환에서 뒤처졌고요. 이제 KFC는 이름값보다 전략이 중요한 시대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65세 창업가의 도전으로 탄생한 글로벌 브랜드 KFC. 하지만 한국에서의 40년은 성공과 몰락 그리고 재도약을 반복한 파란만장한 여정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죠. 시장은 끊임없이 변하며 안주하는 순간 도태됩니다. 변화에 대응하는 속도와 혁신이 결국 승패를 가르고요. 그리고 브랜드의 본질은 결국 신뢰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날 모든 비즈니스가 직면한 질문이 있습니다. 내 브랜드는 얼마나 빠르게 변화에 대응하고 있는가? 우리 조직은 고객 신뢰를 지킬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실패를 버틸 집념이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맥주, 여러분은 주로 어디서 드시나요? 편의점, 호프집, 펍, 선택지는 많지만 한때 모두가 모였던 곳이 있었습니다.
전국 700호점 골목마다 줄을 세웠던 원조 스몰비어, 압구정 봉구비어, 고구마 치즈스틱, 크림 생맥주 한 잔이면 하루에 피로가 풀리던 그 시절 기억하시나요? 하지만 지금 그 수만 턴 매장은 고작 180여 개만 남았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 스몰비어 시장의 주도권은 다른 곳으로 넘어갔죠. 한때 전국을 휩쓸던 브랜드가 왜 이렇게 무너져 버린 걸까요? 오늘은 봉구비어가 어떻게 탄생했고 어떻게 전성기를 맞았는지, 그리고 봉구비어보다 늦게 출발했지만 지금은 시장을 장악한 경쟁자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11년 12월 부산 전포동의 한 골목, 작은 간판 하나가 조용히 걸립니다. 압구정 봉구비어. 이 가게의 주인은 김규환 대표. 17년 넘게 장사만 해왔던 말 그대로 현장의 베테랑이었습니다. 당시 주점 시장은 대형 호프집과 전통 선술집이 장악하고 있었죠. 임대료와 인건비 부담은 커지고 창업자들은 점점 더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김 대표는 그 판을 완전히 바꿀 아이디어를 꺼냈습니다. 최소한의 자본으로 한 명이 운영할 수 있는 가게, 그리고 이 새로운 콘셉트를 더 돋보이게 만들 요소가 필요했는데요. 그가 선택한 건 압구정이라는 이름이었죠. 단순한 위치가 아니라 세련되고 트렌디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부산에서 시작했지만 서울 강남의 분위기를 담고 싶었던 거죠. 가게 메뉴는 감자튀김, 치즈스틱, 크림 생맥주 몇 가지뿐이었고요. 임대료가 저렴한 골목 상권을 선택해 고정비를 줄이며 셀프 서비스 시스템을 도입해 인건비까지 최소화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술집이 담배 연기 자욱하고 어두운 분위기였지만 그는 금연 매장과 밝고 깔끔한 인테리어를 고집했죠. 술을 마시더라도 시끄럽지 않고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단순히 술을 파는 가게가 아니라 합리적인 가격에 감성적인 공간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주점 문화의 시작이었습니다. 2013년 봉구비어는 본격적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에 뛰어드는데요. 그 속도는 눈부셨습니다. 그해 100호점을 돌파한 데 이어 2014년엔 400호점을 넘어섰고 2015년 초 전국 700호점을 돌파하며 창업 4년 만에 전국구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성공 비결은 단순했는데요. 저렴한 가격, 감성을 자극하는 매장 콘셉트, 그리고 낮은 창업 비용이었죠. 크림 생맥주 2,500원, 감자튀김 3,000원이라는 가성비 메뉴는 불황 속에서도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었고요. 다락방 콘셉트의 아늑한 인테리어와 따뜻한 조명, 위트 있는 문구들은 매장을 단순한 술집이 아니라 아지트처럼 느끼게 했습니다. 여기에 10평 기준 약 5,500만 원으로 가능한 저렴한 창업 비용과 평균 37%에서 39% 수준의 수익률은 예비 창업자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죠. 당시 청년 실업률이 9%를 넘어서며 소자본 창업은 하나의 사회적 대안이었는데요. 봉구비어는 빠른 수익 회수로 창업을 꿈꾸는 20에서 30대의 희망 모델이 됐습니다. 트렌드를 정확히 겨냥한 메뉴들은 SNS에서 가성비 값 안주로 입소문을 탔고 이 성공은 곧 스몰비어 열풍으로 번졌습니다. 불과 몇 년 만에 이름과 콘셉트를 모방한 미투 브랜드가 70여 개 넘게 등장해 거리를 메웠죠. 길군비어, 달구비어, 용구비어, 광수비어, 심지어 봉구통닭까지. 전국 창업 시장에서 스몰비어는 하나의 필수 아이템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봉구비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광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014년 봉구비어는 원조 논쟁이라는 첫 번째 위기를 맞는데요. 경쟁 브랜드 봉주비어가 우리가 스몰비어의 시초라 주장하며 공개적으로 맞서기 시작한 겁니다. 봉구비어 본사는 상표 사용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봉구라는 단어는 업계에서 흔히 쓰인다며 일부 패소 판결을 내렸죠. 이 판결은 미투 브랜드 난립을 부추기며 시장 혼란의 불씨가 됐습니다. 실제로 봉구비어는 이 시기 여러 상표권 분쟁을 겪었습니다. 봉구내와는 1심에서 패했지만 2심과 대법원에서 승소해 봉구, 명칭 사용 권리를 지켰고요. 봉구통닭과의 소송에서는 업종과 콘셉트 차이를 이유로 법원이 봉구통닭 측 손을 들어주기도 했죠. 결국 이 연이은 법적 다툼은 브랜드 보호 장치의 한계를 드러냈고 봉구비어라는 이름의 희소성은 점점 옅어져 갔습니다. 동시에 스몰비어 시장은 금세 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수십 개 미투 브랜드가 생겼다가 반년 만에 사라졌고 손님들은 새로운 경험을 찾아 떠나기 시작했죠. 여기에 외부 환경 변화도 거셌는데요. 2014년 주세법이 개정되며 소규모 제조 맥주의 외부 유통이 허용됐습니다. 2018년엔 편의점 등 소매점 판매까지 가능해졌고요. 그 무렵 수입 맥주도 급격히 늘면서 수제 맥주 시장은 빠르게 성장했고 다양한 맛과 스타일이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았죠. 2020년에는 70년 만에 맥주 세금 체계가 종량제로 바뀝니다. 편의점에서 500ml 캔 4개, 만원 프로모션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고요. 이로 인해 스몰비어의 대표 메뉴였던 크림 생맥주는 점점 관심에서 멀어졌습니다.
가격 경쟁력마저 편의점 수제 맥주에 밀리기 시작했죠.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3년 맥주 소매점 총매출은 3조 9,296억 원으로 전년 대비 5% 감소하며 성장세가 꺾였습니다. 여기에 가맹점주와 본사 간 불만도 쌓였는데요. 매출 감소, 본사 지원 부족, 폐업 증가가 맞물리며 일부 점주는 언론을 통해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죠. 실제로 압구정 봉구비어는 2023년 기준 가맹점 수가 211개로 맥주 브랜드 가운데 6위를 차지했지만 가맹점 연평균 매출은 1억 1,732만 원으로 순위 15위, 평당 매출은 약 812만 원으로 13위에 머물며 매출 효율과 수익성은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다만 영업이익률은 평균 17%로 업계 평균율 4% 이상 웃돌며 여전히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고 봉구비어가 단순히 버티는데 그치진 않았습니다. 중국 상하이 1, 2호점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2020년엔 베트남 호치민에 첫 매장을 정식 오픈하며 동남아시아 시장 공략에 나선 것이죠. 오픈 직후 현지 반응은 폭발적이었는데요. 오픈 단계부터 손님이 몰렸고 정식 영업 첫날에는 준비한 재료가 4시간 만에 모두 소진됐다는 보도가 나왔죠. 호치민 1호점에서는 현지 입맛에 맞춘 치즈 스틱, 바삭한 감자튀김, 봉구통닭이 특히 인기를 끌었고요. 또한 2024년 6월엔 경쟁 유사 브랜드 오봉자사롱을 인수해 스몰비어 시장 내 점유율과 영향력을 확대했는데요.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봉구비어는 2025년 기준 2년 연속 한국 브랜드 선호도 1위를 수상하며 여전히 충성 고객층과 높은 인지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전국구 확장보다 내실 경영에 집중하며 매장 수를 무리하게 늘리기보다 기존 가맹점 매출 안정과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죠. 봉구비어가 전성기에서 한 걸음 물러선 사이 스몰비어 시장에는 새로운 강자들이 무섭게 치고 올라왔습니다. 먼저 역전 할머니 맥주인데요. 2016년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한 뒤 약 3년 만에 전국 500호점을 넘어섰습니다. 전북 익산에 오래된 맥주집을 모티브로 한 복고 감성 인테리어, 여기에 특허받은 살얼음 생맥주라는 독자 메뉴가 MZ세대 취향을 정확히 겨냥했습니다. 자, 운영 구조 또한 봉구비어처럼 1인 운영이 가능하고 20에서 30여 가지의 저렴한 안주로 가성비 술집 이미지를 확실히 굳혔죠. 2022년 매출 약 660억 원, 영업이익 190억 원대의 탄탄한 실적을 기록한 역전 할머니 맥주는 이 성과를 기반으로 2023년 사모펀드 케이스톤 파트너스에 약 1,450억 원에 인수되며 업계에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경쟁자 생활 맥주입니다. 이 브랜드는 2014년 수제 맥주 플랫폼이라는 차별화된 전략으로 시장에 본격 진입했는데요. 전국 50여 개의 중소 양조장과 협력해 매장마다 다양한 오리지널 수제 맥주를 제공하고 트렌디한 인테리어와 감성적인 메뉴 구성으로 프리미엄 소비층을 공략했습니다. 브랜드는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여의도 1호점 오픈 이후 순항해 온 생활 맥주는 지난해 말 점포수는 250여 곳에 달하며 2023년 매출 282억 원을 넘기는 등 꾸준히 성장 중이죠. 운영사 데일리비어는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IPO 준비를 진행 중이고요. 지난해 KB증권과 상장 주간 계약을 체결하며 해외 사업 확장 및 자체 양조장 인수 등 다각적인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로 본 봉구비어의 현주소는 초라한데요. 2023년 기준 압구정 봉구비어의 연 매출은 약 9억 4천만 원에 그쳤습니다. 같은 시기 역전 할머니 맥주는 무려 747억 원을 기록하며 봉구비어보다 약 80배 앞섰고 생활 맥주 역시 280억 원으로 30배 넘는 차이를 보였죠. 점포수 추이를 봐도 격차는 뚜렷합니다. 봉구비어는 2015년 730개에 달하던 가맹점이 2024년엔 182개로 줄어들며 10년 만에 약 75%가 사라졌습니다. 2023년 211개 매장을 유지했지만 같은 시기 역전 할머니 맥주는 2018년 151개에서 2023년 926개로 6배 이상 성장하며 봉구비어보다 4.4배 많은 매장을 확보했죠. 생활 맥주 역시 2018년 193개에서 2023년 238개로 꾸준히 늘려 같은 해 봉구비어보다도 27개나 더 많은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처럼 봉구비어는 외형 성장뿐 아니라 수익성 측면에서도 경쟁력이 크게 약화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스몰비어 시장 자체도 이제는 더 이상 단일 브랜드가 지배하기 어려운 구도가 되었는데요. 저가형 맥주집은 여전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동시에 프리미엄 수제 맥주 브랜드들은
꾸준히 자리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즉 시장은 이제 저가 대중형 모델과 프리미엄 차별화 모델로 확실히 양분된 것이죠. 봉구비어는 여전히 원조 브랜드라는 상징성을 지키고 있지만 후발주자들이 특허 메뉴와 차별화 콘셉트 그리고 공격적인 확장 전략으로 점유율을 빠르게 넓혀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 시장의 주도권은 누가 가져가게 될까요? 그리고 봉구비어는 다시 한번 전국을 뒤흔들던 그 시절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또 앞으로 5년 뒤 스몰비어 시장의 주인공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이 채널의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